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국정농단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해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밤 자정에 석방됩니다. 신년 특별 사면의 혜택인데요. 석방 절차는 현재 입원 중인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약 4년 9개월 만에 석방이 되는 건데요. 자, 사면되고 복권돼서 풀려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대통령 경호처가 맡게 된다고 하는데요.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 경호 기간은 5년간이기 때문에 이미 4년 9개월이 지났고 원칙적으로 석 달 뒤인 내년 3월 초면 이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고 경찰로 이첩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하는 이들도 많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다고는 하지만 촛불을 들었었던 수많은 시민의 분노와 실망감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12월 3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 딱 출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밴드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 기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세라젬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젬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알았어 DDF 알았어 연금은 알았어 DDF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박동훈 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닥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올겨울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올겨울 여행 어때 파티 어때 여기 어때 여행할 때도 파티할 때도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여러분 때가 됐습니다. 여기 어때 할 때. 네, 12월 30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라디오 오늘의 순서입니다. 1부는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이슈 오늘은요. 대선을 앞두고 경상북도에서 이 대선 주자들에게 경북 관련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자, 잠시 후 이 이야기에 대해서 경상북도 김민석 미래전략기획단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인철의 시사경제도 오늘 함께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잠시 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애청 바라겠습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오늘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연말 대선 민심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북광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도 어제 보도를 해드린 바 있었는데, 자, 어떤 메시지를 내놨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북 지역과 관련해서 이 정책과 공약 부분부터 좀 살펴보면, 네. 일단 새로운 약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경상북도가 현재 좀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 이 바이오 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기에 통합신공항 건설을 하고 이 SOC 구축에 이 최선을 다하겠다. 경상북도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했던 이 주요한 정책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수준이었고요. 네. 이 두 번째는 어쨌든 경북 지역을 방문했다 보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내놓지 않겠나 싶었는데 네. 어제 안동에서는 상세히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대구를 방문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환영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석방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메시지를 좀 내놨고요. 이 세 번째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윤석열 후보가 안동을 방문했는데 이 같은 날에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가 또 안동을 같이 방문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지금 야당 후보가 이래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네. 그리고 하면서 이 홍준표 의원으로 이 대선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좀 내놓으면서 어제 안동에서 충돌이 벌어질 뻔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일단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 야권 내에서 특히 보수 야권 내에 이 대통령 후보 앞으로 좀 대선이 한 70일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나름의 긴장감이 좀 감돌았지만 아무튼 특기할 만한 포인트는 없었던 것 같고 반면에 이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 좀 날을 세웠어요.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밝힌 바 있었는데 TV 토론회와 관련해서 이 중범죄자와 TV 토론회를 할 수 있겠냐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또 안동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잔인한 범죄 이야기 그런 것을 먼저 다 밝히는 게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냐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원색적인 또 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제 특검을 수용하기 전에는 함께 토론할 수는 없다. 이런 태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은 발언 수위가 어제 조금 높아진 측면이 있었고요. 자, 이 얘기는 잠시 후 시간이 허락하면 조금 다시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자,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최근 실시된 두 가지 여론조사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발표된 것인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헤럴드 경제 의뢰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이고요. 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7.6%였는데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었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2.9%로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37.8%보다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은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4.4%, 이 심상정 후보는 3.3%인데 지난달 같은 기간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상승했고 윤석열 후보는 하락한 결과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엠브레인 리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국 지표조사 역시 27일부터 29일까지 이 사흘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100% 이번에는 무선 자동응답이 아니라 전화 면접 조사 결과인데요. 네. 사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에 지지도를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9%,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8%로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11%포인트나 높게 나타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6%,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5%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저희가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윤 후보가 하락하는 골든크로스냐, 아니면 이제 동반부침을 겪는 와중에 엎치락 뒤치락, 데드크로스냐, 이런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만, 일단 대부분의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의 하락이 일관적으로 나타나긴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론조사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MBS 전국지표조사를 보면 대선 후보 지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 때문에 지지한다가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책과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가 21% 순이었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 이유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지한다가 75%로 나왔거든요. 네. 이 이야기인즉슨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이 여론, 이 원하는 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건데 네. 이게 윤석열 후보의 개인의 이 정책이나 공약 그리고 능력과 관련해서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확실히 뭔가 지지하기에는 네. 조금은 못 믿어온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인물 자체에 대한 지지보다는 이제 정권 교체 이 대승적인 관점에서. 네. 거기다가 뭐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 국정 안정이냐 정권 교체냐라고 물었는데 이 국정 안정론이 45%로 이 정권 교체론 40%를 앞질렀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이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계속해서 더 높게 나타났었는데 아무래도 그 후보 인물에 대한 지지 문제 때문에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들은 이게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 질문이나 상황이 주어질 경우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 적어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은 이유까지 추정을 좀 해보면 보수 야권 지지층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좀 실망감을 내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KSOI 여론조사를 보면 이 여론조사에서는 자동응답이다 보니까 정권교체 여론이 47.6%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후보 가족 문제가 아마 또 한 축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후보 가족 문제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느냐고 물었을 때 윤석열 후보는 48.5%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라고 응답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40.6%로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 쪽이 조금 더 높게 나왔거든요. 네. 네, 여기다가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사과와 관련해서도 이 사과가 도움이 된다가 41.4%, 도움이 안 된다가 53%로 더 높네요.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윤 후보가 김건희 씨의 사과 이후에 좀 공세적인 자세로 돌아섰는데, 일단은 27일, 28일, 29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아직까지 네. 이 사과와 이후의 공세적인 행보만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이 지지율 상승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사 방법론의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 범야권에서는 대승적 관점에서 정권 교체, 그야말로 이 대전제인데 윤 후보에게 네. 이것 때문에 힘을 좀 몰아줄 명분이었는데 이 명분이 조금씩 약화되는 게 보이고 있고 또 가족 리스크라든지 최근의 변수가 아무튼 뭐 윤 후보의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좀 많았던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 경북에서는 어떤가요? 네, 이 KSOI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 응답자만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47.7%로 이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0.8%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들 가운데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0%를 넘어선 몇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예. 이 지지 후보가 없다 역시 9.6%로 나타났는데요.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다면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41.8%, 민주당이 13.5%인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민주당 정당 지지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인물 간 경쟁에서 조금 더 지금은 현재는 좀 긍정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앞서 살펴봤던 MBS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지역민들이 43%, 이재명 후보 25%로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역시나 MBS 조사에서도 이전 조사보다는 이 하락한 우리 대구 경북 지역 역시
전체 판세와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에서도 두 후보의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 자체에 대한 인물론적인 물음표가 좀 붙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어제 다뤘던 다른 여론조사들 결과를 봐도 이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좀 두드러졌었는데 자, 지지율이 이전보다 좀 높은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정권교체 여론은 높은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인물 지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야권의 대체제로서 안철수 후보가 부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인데요. 또 한 가지는 안철수 후보가 이 도덕성 면에서는 정치를 시작한 지 10년이 됐지만 네. 이 가족 리스크라거나 이 본인 리스크들이 전혀 드러난 게 없다 보니까 이 도덕성에서 이 가점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이 두 자릿수를 넘게 되고 20%까지 향하게 된다면 야권 내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후보 간의 이 단일화 논의 역시 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이 수치를 좀 들여다보니까 대선 후보 각자의 인물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다. 이런 포인트들도 들여다보이는데 아무튼 이 두 후보의 행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도 지금 경북을 방문해서 일정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자, 경북에서 또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지 주목을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여행신,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 국민 모두가 만들어주신 최고의 신들이 있기에 해피엔딩 신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대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할 지역 관련 대선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7대 목표 35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 김민석 단장을 연결해서 이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0대 대선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9일인데 지난주에 이런 와중에 경상북도에서 7대 목표 35개 프로젝트로 이뤄진 지역 공약을 제안하셨죠. 자, 이 공약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우리 대선 후보들께서 다양한 정책을 이제 고민해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선에서 제시된 공약들이 결국은 자기 정부의 국정 아젠다로 이렇게 설정이 되고 향후 5년 동안 투자가 일어날 겁니다. 네. 그 대선 공약은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제시들을 하시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더 이렇게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을 잘 모시겠다, 이런 목적이죠. 네. 우리 경상북도에도 사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어떤 인구 감소 문제 또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공항도 만들어야 되고, 또 기존 산업벨트가 노후화된 것도 혁신하고, 우리 북부권 경제도 좀 첨단 산업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도민들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경북 혼자서는 다 큰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선 공약에 또 차기 정부 국정 과제까지 이렇게 반영시켜서 추진해 보려는 것입니다. 네, 선거 후에 누가 됐든 아무튼 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할 텐데 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큰 지역 현안을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자,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지역으로서 정말 중요한 시기일 텐데, 자, 앞서도 언급한 지역 공약이 이번에 마련된 것이 7대 목표 35개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추리고 정리해서 마련하기까지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쳤을까요? 네, 먼저 도청에 이제 각 실국에서 이 많은 프로젝트들을 또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도청 공무원들 생각만 담아서는 안 되겠죠. 네. 우리 도내에 이제 많은 연구기관도 있고, 대학이나 기업들의 아주 훌륭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또 발전 전략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2월부터 전 분야에 걸쳐서 이 다양한 프로젝트들 제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국책연구기관들, 이제 우리 도가 아닌 국책연구기관들의 자문을 또 구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백 개가 넘는 제안들이 모였는데, 전문가들하고 이 프로젝트들을 다 좀 융합하고 또 다듬고 구체화하는 과정들을 몇 달 동안 거쳐서 네. 최종적으로 7대 분야의 35개 프로젝트로 정리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올 초 2월부터 올해 말까지 거의 1년에 걸쳐서 도민들부터 전문가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목소리를 담고 또 추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옥석을 골랐다. 그렇게 해서 정리된 7가지 분야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지방시대 선도입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요청한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대선 공약은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 운영에 관련된 문제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말씀하신 지방시대 선도입니다. 네. 수도권하고 지방의 불균형 문제, 심지어 소멸이라는 단어까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국가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가장 먼저 제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우리 지방에서 스스로 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 달라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요. 네네. 먼저 수도권하고 경쟁하고 또 글로벌 경제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좀 광역 경제권 형성이 좀 필요하다. 이거는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1,300만 영남권 전체가 또 하나의 큰 경제권으로 세계로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고. 요게 정리된 것이 이제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에 관한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이제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효과가 사실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만 이렇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좀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궁극적으로는 수도권에 이제 집중된 인구를 지방에 분산하는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뭐 강제로 이주시킬 수는 없을 테니까 그 실행 방안의 하나로 저희 도에서 마련한 두 지역 살기, 인프라 구축이나 제도 개선, 또 우리 작은 정원이죠. 한국형 클라인 가르텐 조성,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의성군의 이제 지방 소멸이 이제 굉장히 걱정되는 군인데,
거기 성공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웃사촌 청년 시범 마을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부에서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호평을 받고 있죠. 네. 이 사업을 좀 국가 사업으로 확대해서 인구 감소 지역 시군마다 하나씩 좀 설치를 하자. 그리고 또 이제 혁신형 어떤 벤처타운 같은 걸 조성해가지고 지방에서도 좀 청년들이 직업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자 이렇게 좀 요청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정부가 이제 지방대를 최근에 이제 재정 지원 중단 방식으로 자꾸 퇴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방의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을 혁신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사라져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지금 이 지방대를 관할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지방대 관련한 권한이나 예산을 지방에 좀 넘겨서 우리 지자체하고 지방대가 같이 우리 지역의 혁신 또 대학의 활로 이걸 같이 모색할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교육혁신 시범도시 사업을 또 제안해 드립니다. 요거는 수업은 이제 메타버스 같은 온라인 쪽으로 많이 또 발전을 시키고 대학이 이제 캠퍼스 공간을 넓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좀 지역사회와 함께 새롭게 활용하는 어떤 구상을 해보자 이런 의미고요. 네. 또 지역 성장을 위해 가지고 우리 북부권에 필요한 공공의대를 좀 요청을 했고 네. 또 연구 중심 의대라든지 또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디지스트가 지금 이름이 대구 경북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대구에 있어요. 그래서 경북 캠퍼스를 또 별도로 크게 하나 만들어 달라. 또 농수산대학의 분원도 좀 설치해 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한 가지 목표에 대해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방 행정뿐만이 아니고 뭐 청년 일자리, 공공기관, 또 교육 전반에 걸쳐서 우리 지역의 동력을 좀 주도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보관들로 보이고요. 논의가 됐던 내용들도 있었고, 자, 이 가운데서 이 반대 여론에 부딪혔었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광역시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시 추진하는 걸 좀 두고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네. 그동안 이 광역행정통합이 이제 대구 경북만 추진된 것이 아니고, 광주 전남이라든지, 또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메가시티, 또 세종 충남에서도, 이런 전략들이 이제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거는 행정 체계에 대한 문제니까, 이런 광역통합은 국가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추진을 한다면 법률로 만들어서 해야 되고, 또 정부하고 지자체 간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도 상당한 이제 어려움이 있고 협상이 필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지방에서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대통령 소속의 그 자치분권위원회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축으로 해서 이 정부 부처들이 참여하는 메가시티 본부처 TF를 지난 4월에 구성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 공이 현재 정부로 넘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통합의 미래를 우리가 그린다 하면 그 과정에서 이제 불이익을 보는 쪽이 없도록 사실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렇겠네요. 광역 통합이 이제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찬반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인구가 지난 한 30-40년 동안 3,700만에서 한 5,200만으로 한 1,500만 명이 늘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우리 경북은 55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자본도 전부 이제 서울 대도시로 가버리고, 지방은 이제 인구도 야금야금 줄고, 활력도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사실 지난 30-40년 동안 제일 큰 타격을 받은 곳이, 바로 우리 경북의 북부지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을 계속 유지해가자. 이렇게 간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미래 세대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네. 이제는 좀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고 또 부울경, 또 광주 전남, 세종 충청 이런 것들을 좀 500만 이상 경제권으로 광역화해서 키우고 세계로 진출하는 그런 좀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색다른 발전 전략들을 마련해야 저희가 좀 흐름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네, 단장님 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살짝 매끄럽지를 못해서요. 혹시나 뭐 라디오를 켜두셨다든지 주변에 전자기기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네, 살짝 이제 주변에 전자기기와 좀 떨어져서 통화를 해주시면
네, 연결사가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확실한 이 지역의 위기를 마주한 상황에서 지금 방식으로는 좀 장기적인 대처가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이루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주제를 주제를 넘겨서 대구 경북 신공항이 이제 의성까지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신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북 북부 지방에도 향후에 또 큰 경제적 역할들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그런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7대 목표 35가지 프로젝트 모두 다 한 번씩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따져보고 싶은데 지금 허락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자, 일단 이런 모든 것들이 잘 꿰어져야 될 테고 또 제안된 공약들이 잘 반영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까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 대선 후보자들한테 그 공약들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네. 내년 2월 13일에 이제 후보자 등록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제출할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집에 지역 공약으로 이걸 담기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한 내용들을 각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도 또 열심히 또 전달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아마 유력 후보께서 지역을 방문하셔가지고 지역 공약을 발표하시는데 저희들이 좀 이런 요청한 것들이 많이 담겼더라고요, 다행히. 앞으로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또 각 정당의 이제 도당이나 당의 위원장님들께도 좀 도움을 요청하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실 영향력 있는 지역 인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제안한 사업들이 많이 국책 사업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자, 따지고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고요. 지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힘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 김민석 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인철의 시사 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또 올해 마지막 시간인데 올 한해 경제 이슈들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올해는 부동산 빼놓고 이야기가 안 되죠. 올해 전국 아파트 값이 20%가 넘게 올랐는데 이게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값 때문에 지금 이 세금 폭탄이다 아니다 이제 말이 많은데요. 네. 올해 한 해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19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니까 올해 전국 아파트 가격은 1년 전보다 20.18%가 올랐습니다. 네. 지난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이고요. 지난 한 해 동안 9.65%가 올랐으니까 지금 지난해보다 2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네. 아파트뿐 아니라 지금 연립, 단독주택까지 포함해서 전국의 주택 가격도 14.97%가 오른 겁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많이 올랐는데요. 경기도가 29%, 인천이 32%. 이 두 지역은 KB국민은행이 아파트 시세를 조사하기 시작한 1986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서울은 16.4%가 올라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 네. 이건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데다 각종 이제 매매 규제가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주택 매수자들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좀 싸고 규제가 좀 덜한 지역으로 옮겨간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네.
수도권은 뭐 말도 못하고요.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라고 하지만 정말 지난해 올해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집값이 고공행진을 펼쳤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자, 이렇게 집값이 급등한 데에는 역시 저금리 영향이 있었을 테고 입주 물량이 급감한 것도 상당한 영향이었죠. 그렇습니다. 저금리와 함께 이제 공급 부족도 이제 집값 급등을 부추겼다라는 게 이제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을 조사하니까 올해는 총 31만 9천 가구에 그친 겁니다. 최근 5년 새 가장 낮았는데요. 네. 지난해와 비교하더라도 지금 입주 물량이 14% 넘게 줄었습니다. 수도권이 7% 넘게 줄었고요. 5대 광역시, 기타 지방은 22%가 넘게 감소했습니다. 네. 정부 역시 이제 공급 부족 인식하면서 지금 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또 뭐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이제 공급 확대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되면 뭐 집값은 좀 지금 주춤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약 시장만큼은 네. 이제 상대적으로 내년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입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60대 1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입주 물량 자체가 줄면서 이 청약 시장도 당분간 쭉 뜨거울 거라는 전망이었고요. 집값 상승에는 저금리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 자, 정부가 이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했죠. 그런데도 이 가계부채는 오히려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이제 가계부채인데요. 3분기 기준 지금 1,845조 원입니다. 네. 금리가 계속 올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제 영끌,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이제 집값 상승 폐사가 한풀 꺾이고, 이제,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둔화는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37개 국가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네.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인데요.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섰다. 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1년간 벌어들인 수준으로 가계부채를 다 못 갚는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를 좀 보게 되면 홍콩이 92%, 영국이 89%, 네. 미국이 79%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웃도는 건데요. 네네. 문제는 지금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서 2차례 기준금리 올렸죠. 네. 내년에 추가로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대출자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여유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또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으로까지 미칠 악영향이 또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이 고승범 체제 이후에 대출 규제 기조는 계속되고 있고, 일단 가계부채 상승세는 꺾였습니다만 이 당국이 기대한 것들이 제대로 좀 효과를 볼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도 이어졌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 코스피는 박스피라는 오명을 한동안 벗지 못했었는데 3,000선 그리고 코스닥도 1,0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어요. 그렇습니다. 개인 주식 투자 열풍이 이제 지난해에서 올해도 좀 이어졌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3,000시대를 열었죠. 네. 코스피 출범한 게 1983년 1월입니다. 38년 만에 이제 3,000선 시대를 열었는데 역시 이제 가장 큰 원동력은 동학개미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동학개미들의 이제 순매수 열풍이 이어졌는데요. 코스피는 상반기 마무리할 무렵이었죠. 지난 6월에 장중 3,316까지 3,300선을 돌파하니까 증권사들 당시에 하반기 연내 3,500선 돌파할 것이다. 장밋빛 전망이 본물을 이뤘는데요. 네. 문제는 하반기 들어서 좀 꺾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반기 들어서 변이 바이러스 공포가 심해졌고요. 네. 글로벌 공급망 이슈 또 이제 긴축과 같은 유동성 회수 장치 등이 잇따라 악재로 작용을 해서 코스피는 뭐 오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3,000선이 좀 무너져서 2,977로 다시 한번 이제 박스피 수준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나 이제 지난해는 사실 그 코스피가 한 30% 넘게 올라서 G20 국가 가운데
상승률 1위 기록했다면 올해는 지금 한 4% 정도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중국과 함께 지수 상승률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네, 한동안 또 뜨거웠던 주식시장에 살짝 브레이크가 걸렸던 연말이었던 것 같고요. 자, 재테크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부동산과 주식뿐만이 아니고 올 한해 비트코인, 가상자산 투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8년 정부의 규제 방침에 주저앉았던 가상자산, 올해 또 코인 열풍이 또 화려하게 또 데뷔했는데요. 사실 이 코인은 제도권에 편입된 원년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에 보고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죠. 그래서 시중에 난립했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4곳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뭐 천당과 지옥으로 오갔는데요. 연초만 하더라도 3만 달러를 밑돌았는데 11월 6만 8천 달러, 우리 돈으로 8,200만 원까지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내 뭐 10만 달러 돌파 전망도 난무했는데 그러나 이제 물론 뭐 이런 데는 뭐 엘살바도르라는 국가는 비트코인을 국정 화폐로 인정을 하고 또 테슬라의 CEO는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또 옹호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장기화와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사실은 이 미국의 테이퍼링 여파로 가격이 출렁거리면서 지금은 다시 하락세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지만 그러나 전망은 여전히 상승과 하락 전망이 맞물려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2년 동안 정말 이 범국민 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확산된 가상화폐, 요즘은 뭐 NFT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였고, 자, 코로나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놨는데 이런 위기 국면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사상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은 6,4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입니다. 1956년 무역 통계 작성하기 작성한 이래 66년 만에 쾌거인데 네. 앞서 우리나라는 1964년에 첫 수출 1억 달러 돌파했고요. 1977년 100억 달러, 1995년에 1000억 달러입니다. 네. 그리고 2018년 6천억 달러 차례로 넘어섰는데 이렇게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의 1등 공신 역시 반도체, 조선, 자동차였습니다. 여기다 이제 이 뭐 바이오와 같은 신수출 품목이 약진을 했고요. 네. 또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의 무역 순위는 9년 만에 세계 9위에서 8위 무역 강국으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이런 이제 글로벌 교육 규모,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뭐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더 확산될지 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 수출 채산성 악화, 또 글로벌 공급망 불안, 중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은 우리나라 내년 수출의 최대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뭐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이뤄낸 쾌거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을 잘 대비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내년 살림살이 생각을 해보자면 물가 좀 불안합니다. 의식주가 모두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가 최근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10월에는 3.2%였고요. 11월에는 연중 최고였습니다. 3.7%까지 뛰었습니다. 예. 최근 10년 새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뭐 다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제유가 너무 많이 뛰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 서비스업, 농축 수산물, 여기다가 임대차 불안으로 주거비 상승까지 먹고 마시고 사는 의식주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네. 정부는 일단 이제 1분기까지 전기가스요금, 공공요금 동결 결정했지만 다만 2분기 선거 이후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두 자릿수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관리 목표치인 2%를 넘는 물가가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상황도 좀 나쁜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부품이라든지 소재 문제가 계속해서 좀 걸림돌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30년 만에 최고의 물가 불안 요인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수요 측면의 물가 불안이기 때문에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자, 요소수 사태 때도 한 차례 얻은 교훈을 잘 살려서 일단 내년에는 미리미리 좀 대책을 잘 세우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